지난 10월 1일 소록도 천사 마가렛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록도에서 사신 분들의 애환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소록도 천사 마가렛의 선종을 슬퍼하며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기도를 보태어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불러가신 마가렛을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데 모여 세상을 떠난 마가렛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마가렛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마가렛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마가렛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소록도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기억하려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두 분의 소록도 삶의 여정에 앞서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살점이 허물허물 문드러지는 현상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한센병에 대한 핑계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부정적인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기라도 하면 나병 환자는 경고의 표시로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강제로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살아야만 했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나병 환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네라는 영화를 보시면 돌멩이를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나병 병력자들은 버스나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저는 68년생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4, 5월경 보리가 필 때면 보리를 뽑아 보리피리를 불곤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보리밭에 숨어있던 문둥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흐름한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곤 했습니다. 김동리 작가의 바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애환이 잘 드러납니다. 문둥병 환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문학적 표현임을 전제로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문둥병 환자가 어느 다리 밑에 산다. 그녀는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다복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아들은 장가를 가지 못했지만 200원이라는 거금을 모을 정도로 알뜰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몹쓸 문둥병이 찾아왔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날리고 반은 미쳐 집을 나가고 만다. 남편은 그녀를 타박하고 구타한다. 어느 날 남편은 극약을 넣은 떡을 가지고 와서 그녀에게 먹으라고 권한다. 남편과 헤어진 그녀는 우연히 바위를 발견한다. 바위를 작은 돌로 부딪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복바위였다. 그녀는 아들 수리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돌로 바위를 비벼댄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마을 장터에서 아들 수리와 재회한다. 모자는 통곡하며 운다. 한 사나흘 뒤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아들 수리를 영영 만나지 못한다. 복바위로 간 그녀는 다시 소원을 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에게 걸려 두들겨 맞는다. 토막집으로 향하는 길, 바위를 그냥 쳐다만 본다. 토막집으로 향하던 중 그녀의 토막집이 불타는 것을 목격한다. 이후 바위로 간 그녀는 바위에 얼굴을 비비면서 죽고 만다.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재수없게 왜 하필 복바위에서 이런 병신이 와서 죽는지. 김동리 작가의 바위에 등장하는 그녀의 삶은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센 병력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 격리시설에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모든 문명 국가에서 있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에서 한센 병력자 격리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센병을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여기며 강제 격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한센 병력자 강제 격리 시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일본은 소록도에 한센 병력자들을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일본은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로 자예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는 한센 병력자들이 강제노동, 단종, 낙태, 손발 절단 등에 시달리는 인권 침해가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소록도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정책 때문에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 단종 수술을 해야 했고 여성은 아이를 가지면 낙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소록도에 살았던 이동이라는 한자는 감금실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단종 수술을 당했습니다. 시로 그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 시절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해가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 모습 내 수술대 위에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일제강점 시기에 있었던 정책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소록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보육소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닷바람을 등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모를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도 부모는 아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한탄과 비탄의 장소라는 의미로 숫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센 병력자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1950년 8, 9월경 한센 병력자 40여 명이 군인에게 죽었습니다. 시내에 산다는 이유로 한센 병력자들을 굴 속에 몰아넣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였습니다. 한센 병력자 6명이 북한 인민군에게 죽었습니다. 1957년 8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비토리 섬을 개간한 한센 병력자 28명이 주민에게 죽었습니다. 1960년대 오마도 간척 사업에 나와 노역하는 조건으로 소록도 한센 병력자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오마도 인근 주민들이 나환자와 육지에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반발을 이유로 헛된 약속이 됐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한센 병력자 2세에 대한 취학 거부 등 공학 반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센병 정상이 전혀 없는 2세도 학교에 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교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실종 개구리 소년들 나한자촌의 안매장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은 나한자촌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199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수사당국, 사법당국, 행정당국 및 언론인들이 나한저촌에 사는 한센 병력자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법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이라는 병은 이 법 원칙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센 병력자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한센 병력자들에게 해방이 오지 않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저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이 접촉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작은 형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도 한센 병력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아노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16년간 산목 활동을 하다 한센병으로 선종했습니다.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여 한센병 환자의 수호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1960년대에 20대의 나이에 소록도로 왔습니다. 40여년 동안 소록도에서 자원봉사자로 한센 병력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소록도에서 성인과 같은 삶을 산 두 분의 이야기는 소록도 성당에서 사목하신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가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인권 되게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리안느 마가렛에게서 진정한 인권을 많이 발견합니다. 인권은 어떻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세인들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누구도 그 공포스러워할 때 한국인 의사나 간호사도 그때 당시 그 손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한세인들을 만지지도 못했고 의사들도 진찰할 때 만지지 않고 진찰했어요. 3m 떨어져서 그냥 자기 한세인들한테 눌러봐라, 목 쪽 눌러봐라, 이쪽 배 눌러봐라, 아프냐 안 아프냐, 그렇게 진찰을 했었어요. 60년대 진찰의 모습입니다. 만지지 못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공포가 너무 심하게 있고 약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마리안느 마가렛은 만질 뿐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인권인 것 같아요. 어떤 튀지 않고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거, 그 사람을 나랑 동격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인권의 기준이 아닌가, 나랑 동격으로.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초대하는 것, 실제로 처음으로 이제 밥 먹자고 초대했을 때 충격이었대. 그분이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내가 환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가, 그게 초대에 응하지 않았대요. 하도 오라길래 가기는 갔대요. 두 번째는 갔는데 세상에 같은 국에 같은 숟가락을 떠먹도록 해놨대요. 그래서 도저히 벌벌벌 떨었대요. 같이 먹자고 밥상을 내왔는데 같은 숟가락에 넣은 것을 보고 자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대요. 나 때문에 마리안느 마가렛이 전염될 것 같고, 내가 그 큰 재앙의 원인이 될 것 같고, 도저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안 먹고 왔대요. 그때 이제 마리안느가 너무 속상해해서 다시 시도를 했대요. 두 번째 이제 또 초대받아서 갈 때는 그때는 밥을 먹었대요. 눈물 났대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어떤 영적인 치유, 그 마음의 치유, 내가 사람이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이 마리안느 그때 당시 시도에서는. 그 다음에 맨손, 방금 말했듯이 맨손으로 치유했다는 것, 이게 하나, 이 터치는, 이 맨손, 지금이야 당연히 장갑을 껴야 돼요. 이제 뭐 바이러스나.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 맨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하여튼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맨손으로 만져주는 것은 이 자존감의 상처에 치유고 나를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인격적인, 그러니까 육체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먼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엄마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건데, 마리안느 마가렛은 한세인들한테 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 자기만족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섬겼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탁월하게 느낀 부분이에요. 제가 10개월을 지켜보면서 짧지만 짧고 길다면 깁니다. 제가 이렇게 서럽게 같이 살면서 지켜본 마리안느 마가렛은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뭐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겼어요. 섬겼어.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한세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겼어요. 한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섬겼다. 그게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는요, 이 복지도 필요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것보다 밥을 먼저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런 것처럼 마리안느 마가렛은 간호사하러 왔는데 어떤 때는 상담사였고, 어떤 때는 정신과 의사였고, 어떨 때는
사회복지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은 모든 것이 되어주죠.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한스린들이 이제 완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못 가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사망신고 돼 있었고 이사를 갔잖아요. 가족이.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물어물어 찾아갈 수는 있어요. 호적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생겨요. 왜? 저 집안이 한센병 환자 집안이라는 게 다시 또 이제 이 한센병의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한센병은 치유돼도 환자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마리안 마가렛 살 당시에 완치가 됐어.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한센인들끼리 결혼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당시 서로 또 국립병원법은 결혼을 하면 밖으로 나가야 돼. 정착촌으로 가든가 뭐 사회소로 들어가든가. 그러면 결혼하면 돈이 없잖아요. 전세, 사글세, 숟가락, 밥그릇, 쌀. 이제 가족은 이미 단절됐어. 그러면 이게 목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돈을 거의 대부분 마리안 마가렛이 해줍니다. 놀랍게도 트럭도 사준 경우도 있고 몇천만 원 챙겨준 적도 있고, 돈이 어디서 나서 고국에 호소를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휴가 갈 때마다 또 모금운동 다니고 해서 정말 모르게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퍼주기만 했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 역할 하는 거죠. 정착자금 대부분 마리아, 그 종교하고 상관없었어요. 천교 신자라고 많이 주고 개신교 적게 주고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서로또의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겸손해서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살 수 없었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소록도에. 연세는 드시고 연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다들 수녀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수녀원에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녀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저랑 같이 살 때 제가 수녀님 그러니까 우리 수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마리안느가 한세린들한테 맨손으로 만지고 밥을 같이 먹으니까 한세린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상처 주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갑자기 푸른 눈에 이 아가씨들이 아니 자기 환부를 맨손으로 만져, 피고름 맨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면전에 두고 천사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리안나 씨자, 옛날에 누구 씨 낮춤편도 됐거든요. 감히 마리안나 씨자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근데 마침 그 그리스도왕 신녀에 무슨 해에 소속돼 있고 시집도 안 가지, 뭐 종신소원도 한다지. 그러니까 그냥 수녀님, 그게 편했어요. 그때 당시 수녀님은 천사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버림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도 수녀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연금이 없어도 수녀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든 저희 교구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환부를 정성껏 어머니로 치료했고 고문을 함께 들어주고 상담사 역할을 했고, 모든 가정이 어머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서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분들 노후를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크나큰 실수고,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사실 마리안느 마가렛은 젊을 때부터 소록도 뼈를 먹겠다고 했었습니다.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죽으면 소록도에 낙골당 화장장이 있어. 소록도 안에 화장장이 있고, 화장을 하면 그 소록도 안에 낙골당에서 거기에 이 목각함에다가 나무함에다가 모셔서 낙골당에 모시거든요. 그게 말령당이라고 있습니다, 소록도 안에. 근데 구체적으로 나 죽으면 똑같이 한세린들과 똑같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화장을 해서 한세린들이 모셔져 있는 낙골 땅에 자기도 그 사이에 넣어주라고, 똑같이 해주라고.
그렇게 자주자주 말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도 떠난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왜 떠났느냐? 69세 때 마리아누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69세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소록도는 섬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장암이라는 큰 병이죠.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스린 치료기관이에요. 저도 소록도 살 때 아프면 국립소록도병원 못 가요. 한스린 치료기관이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당연히 마리아누 말에도 소록도에서 치료 못 받죠.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 더더구나. 그러면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 순천, 가장 가까우고 가장 큰 게 순천 가롤로 병원이거든요. 당시에 비포장 도로였고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최소한 1시간 반, 천천히 가면 2시간, 왕복 4시간이에요. 그 69세 할머니가 왕복하기 힘든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어느 한 달 뭐 가롤로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짜로 해줬지만 외국인 신분이 보험이 안 돼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복한다는 게 돌봐줄 이 암이.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렛한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떠나자.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끼었죠. 거의 오스트리아 부인의 지원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런데 가톨릭 오스트리아 부인회에서 혹시 마리아누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30년간 연금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최저연금이죠. 근데 그 연금으로 이제 전기세, 물세, 뭐 환자들은 계속 이제 뭐 달라고 찾아오죠. 그러면 매일 우유가루를 타서 하죠. 모든 비용이 자기가 오스트리아에서 그 부인의 연금으로 이제 은행 가면 2달에 한 번 가면 이제 연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찾아가지고 자기 노후 자금으로 그 모든 비용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장암까지 걸리니까 돈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찾아오지, 일은 못하지. 더군다나 국립소록도 병원이 자원봉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돼, 법으로. 자원봉사자를 하니까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누가 점점 가시방석이 돼.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해. 일을 못한 상태에서 괜히 집만 차지하고 있어, 소록도.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이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곤란함도 생기고. 그래서 떠나자고 한 거예요. 이제 대장암이 결정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가렛이 충격을 받았고, 성님만 시간 좀 줘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냥 떠나자. 한 게 이제 2005년. 그러니까 저는 비밀을 주권으로 3일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저는 여권을 뺏었을 것이고, 교구나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서라든지 보건복지 관할이니까 지금 이게 말이나 듣냐 해가지고 엄청나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몰랐어요. 물정을 너무 몰랐고 제가 용기도 없었고 진짜 바보였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 부모가 엄마는 생선 머리가 좋아야 하는 자식들 앞에 머리를 준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생선 머리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자식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데 딱 그건데. 마리아누 마가렛 한국 사람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저희 신부들이나 스님들이요 외국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그럼 10년 이상을 못 있게 해요. 왜? 한 사람이 10년간 외국에 살아버린 육체와 정신이 그 나라에 세팅돼 버려요. 한국에 적응 못해요. 10년 이상을 살아버리면 10년 전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누 마가렛은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할매예요. 오스트리아 갔으면 적응하겠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적응 못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족이 헌혈하겠어요? 빈손으로는 70대 할머니를, 만약 여러분 가정으로 70대 할머니가, 아프리카에 살던 할머니가 빈손으로 우리 집에 살러 와요. 70대 할머니가 한영에 죽었어요. 놀러 오는 거야 환영해 줄 수 있겠지만 살러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두 분의 행복한 삶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신부님의 풀버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소록도를 떠나시면서 남기신 편지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원인들에게 희망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았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나 올림, 마가렛 올림, 소록도 2005년 11월 22일